당 진행하겠습니다. 용진단 이종근 실장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근입니다. 예. 저도 사실 그 된장, 청국장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근데 그 5가지 세트가 있다니까 이번 기회에 정말 한꺼번에 장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 보내드리라 할까요? 아니요. 그러면 안 되죠. 예. 그 진짜 좋아요. 예. 진짜 맛있어. 그리고 청국장 가루가 예. 저한테 이거 이렇게 한 숟갈 두 숟갈 떠서 먹어보라고 하는데 거의 냄새가 안 나요. 그게 몸에 그렇게 좋다면서요? 그렇죠. 그냥 한 숟가락씩 이렇게 퍼먹는. 예, 그 청국장 가루. 네. 자, 이제 오늘 우리 이종근 실장과 함께 용산을 진단해야 되겠는데 가장 먼저 좀 짚어볼 게 도어스태핑 중단 사태입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대통령실에서 생각하는 것 같고 제가 봐도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 우리 이종근 실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일단 출입기자단이 좀 나서야 될 상황이고요. 네. 예를 들어서 출입기자와 대통령실의 어떤 긴장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정책의 그러니까 정책의 어떤 이견이라든지 뭐 이런 건 가능해요. 그건 어쨌든 토론을 할 수도 있고 뭐 아무리 기자라도 어쨌든 국민을 대신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정확하게는 태도 문제, 기본이 안 돼 있다. 그러니까 기자들은 그냥 직업이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거잖아요. 네. 그럼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태도로서 대통령과 상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일단 복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슬리퍼 신고 취재하는 거 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기자들이. 그런데 사실 이건 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은 두 가지의 그 습성이 있어요. 이 편집국이나 보도국에서 사실 복장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뭐 저 호칭도 뭐 선배들이랑 지금 님자 안 붙이고 이런 거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하지만 상대가 있고 그 상대와 무엇인가를 대상으로 해서 인터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지금은 내근할 때 얘기고. 예, 내근이죠. 회사 안에서 지그들끼리. 우리들끼리, 그러니까 지기들끼리, 자기네들끼리 뭐 어떤 복장을 하든 솔직히 말씀드리면 뉴스할 때 저 넥타이 매고 있잖아요. 근데 밑에 반바지 입는 여름에 아나운서들도 많아요. 그런 싸가지 없는 것들도 가끔 있다고. 네네.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건 싸가지지. 그렇죠. 예.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든지 간에 이 상대가 있고 그 상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다면 복장을 제대로 해야죠. 그건 기본이고 또 더군다나 대통령실이잖아요. 그 대통령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고 외신도 다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답을 진짜 원했다면 그 태도와 복장부터 바꿨어야 됐다. 근데 사실 기본적으로 우습게 보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태도, 그 언론사 자체가 언론사를 대변해서 나왔다면 그래서 그 항의하는 태도나 복장부터가 기본이 안 돼 있고 그건 아예 시비를 걸려고 작정을 했던 것이다. 그러면 출입기자단에서 최소한 이건 해야 돼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출입기자단의 이름으로 그 태도와 그 복장은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출입기자단은 근데 인정해야죠. 출입기자단은 대통령실에다가 그건 우리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실과 MBC 간의 문제다. 뭐 그랬대는데? 그건 아까 좀 비겁한 거죠. 왜냐면 소속돼 있는 기자, 아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MBC 편을 든다면 차라리 출입기자단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MBC를 비판하거나. 왜냐면 출입기자단이라는 게 그게 이런 거거든요. 네. 출입처에 있는 기자들과 그다음에 출입처 대상 간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내고 토의를 해서 찬성, 반대를 해갖고 중지를 모으는 게 출입기자단의 역할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양장하는 문제다. 그럼 출입기자는 해체해야지. 자기네들이 존재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네. 저는 아직 철이 덜 들어서 그런지 어디 가나 그냥 청바지 입고 다니고 그냥 편하게 다닙니다. 넥타이도 별로 매지도 않고 제가 특강을 하러 가거나 그럴 때도 그렇고 그런데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그런 이른바 좀 고리타분한 격식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저는 스스로는 좀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요.
그 제가 또 우리 스태프들, 우리 젊은 스태프들인데 스태프들한테 뭐 제가 싫은 소리도 별로 안 하고 아니야? 싫은 소리 별로 안 하잖아. 안 하는데 제가 그 한 두 번 좀 진짜 정색을 하고 싫은 소리 한 적이 있어요. 네. 우리 여기에 11층이잖아요. 네. 이제 우리 스태프들이 담배를 가끔 피거든요. 네. 이제 담배를 피면 실내에서 못 피니까 네. 저 11층까지 내려가서 이제 밖에 흡연 공간에 1층에서. 네네. 근데 이제 뭐 일은 바쁘지 담배는 빨리 피고 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 실내 슬리퍼를 신은 채 나가서 담배 피고 오다가 제가 한 번인가 봤어요. 네. 그 제가 보기가 싫더라고. 다른 예. 건 몰라도 예. 어떻게 그 슬리퍼만 신고 그 밖에를 나가냐. 네네. 그래갖고 제가 좀 저 싫은 소리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음흠. 이게 저는 슬리퍼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슬리퍼가 슬리퍼 차림이라고 하는 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건 그야말로 저 시샘말로 뭐 먹으라 하는 얘기지. 예, 그런 악의와 이런 것이 없으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아니 기자실이 청와대 그 대통령실 기자실이 내근하는 데인가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거기는 그야말로 취재 일선 현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방송사잖아요. 네. 방송사는 뭐죠? 모습으로 보여야 돼요. 예. 자기의 모습을 보이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언제 자기 카메라가 자기를 비출 줄 모르는. 방송사 기자는 자기를 기자네. 드러내는 게 방송사 그러니까. 기자죠. 예. 카메라 뒤에 숨어 있으려면 기자가 아니라 PD나 아니면 스텝죠. 대통령실 기자들이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할 때 도스태핑이면 그 하루 취재 중에 제일 중요한 취재잖아.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실 기자가 대통령하고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기회 말고 더 이상 중요한 취재 현장이 어디 있어요? 네. 그 중요한 취재 현장에 슬리퍼 끌고 나갑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쩌다 그냥 뭐 복장이 좀 불량하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명백한 이 대통령을 모욕하겠다고 하는 이런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그랬다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어요. 제 상식으로는. 네. 저도 뭐 기자는 아니지만 한 40년 언론판에 있었잖아요. 네. 예? 언론이 어떤 데인지를 제 나름대로 안단 말이에요. 이런 네. 기자는 없어요. 어떻게 이런 기자가 그것도 대통령실에 출입을 합니까? 저기 정치부 기자건 어느 부서 기자건 대통령실에 출입하면 최고 엘리트들이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 경력이 있어야 되고 일단 네. 그 정도의 어떤 무게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대과가 없어야 되고 지금까지의 어떤 기자 생활에서 편향되거나 대통령실이 아무나 보내지 않죠. 그럼요. 언론사에서도. 그럼요. 지금은 세상이 좀 많이 달라졌지만 당시에도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대사의 성격도 있다. 네. 기사도 쓰지만 네. 어쨌든 대사처럼 그 청와대에 상주하면서 청와대와 그 이 편집국의 어떤 뭐 이 대화 예. 또 해야 되는 것이 이제 네. 청와대 출입 기자다라고 얘기하죠. 그 예전에는 지금은 뭐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대통령실 그러니까 청와대 출입 기자들은 오너들한테 따로 보고하곤 했습니다. 그런 일 있죠. 왜냐하면은 예. 이제 기사화 시키지는 못하지만 네. 청와대 출입하는 것 때문에 얻게 되는 진짜 고급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게 기사화는 하지 못하지만 오너한테는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어느 역대 정권, 지금은 모르겠어요. 예전에 이 역대 정권에서는 대통령실, 그러니까 청와대 출입 기자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특별한 존재였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네. 뭐냐면 이거잖아요. 기자들이 사회화가 좀 안 된 사람도 많아요. 보면 그러니까 기사는 잘 쓰는데 사람 말하는데 말주변도 없고 그런데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덜 떨어진 뭐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 싸가지 없는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 예. 그런데 청와대 출입 기자는 뭐냐면 진짜 번듯한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태도도 중요하고 왜냐하면 실제로 진짜 권력의 핵심부의 사람들과 만나서 어쨌든 무엇인가를 따내야 되잖아요. 거기서 정보를 따내야 되고 거기서 기사를 써야 되고 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정말 그 고르고 골라서 사실상 그쪽에 신원조회까지 해요. 청와대에서 다 신원조회하고 해서 한 1개월 내지 네. 뭐 몇 주는 걸려요. 저쪽에서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니까 이제 출입시키도록 하자. 근데 요즘은 그런 게 거의 없어졌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뭐 그래요. 예. 그런가 하면 이 MBC가 지난번에 뉴욕 발언을 보도할 때도
뭐 사실상 엠바고를 깼다 그런 예, 예.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번에 이 한덕수 총리 수행 기자단에서도 또 MBC가 엠바고를 깼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엠바고라는 게 뭐고 그걸 깬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언론사 입장에서? 이런 거죠. 엠바고라는 건 이거예요. 그 출입처에서 지금 당신들한테 어떤 정보를 주는데 이거 당장 기사를 안 쓰고 며칠 후에 우리가 제대로 뭔가를 발표할 테니까 그때 써주면 내가 아주 상세한 브리핑을 해주겠다. 이런 서로 간의 약속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출입기자단에서 처음부터 투표도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저쪽에서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엠바고를 꼭 깨야 되는 어떤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출입기자단 내에서 이걸 엠바고를 받을 것이 안 받을 것이냐. 안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안 받겠다. 그리고 우리는 깰 테니까 얘기해라. 그럼 저쪽에서는 그래? 그럼 얘기 안 하면 되지. 그럼 저기는 안 할게. 상세한 브리핑은 안 할게. 그래. 이런 식으로 서로 협의를 하는 게 근데 엠바고거든요. 이번에 한덕수 총리 순방 기자단에서는 엠바고를 합의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MBC가 깼다는 거예요. 그러면 출입기자단에서 저기를 해야죠. 그래서 총리실은 그래서 2주 총리실 기자단에서는 징계를 2주 했어요. 징계를 했어요. 예. 지금 제가 보니까 MBC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랬더라고요. 엠바고 깬 게 당시에 4차 추경이 있었어요. 재난지원금. 근데 그 기재부에서 지금 오늘 상세하게 배경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단 이틀 후엔가 기재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다. 그때 오늘 얘기까지 합쳐갖고 좀 써주라. 오늘은 근데 미리 내가 좀 이 브리핑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그 기자단이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MBC가 그걸 깨버렸어요. 그래서 6개월 정지. 그때 어마어마했죠. 6개월 정지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MBC는 이게 뭐 정상적인 언론사가 아닌 것 같아. 하는 짓을 보면. 자, 그건 그렇고 오늘 이제 결국은 이 일 때문에. 그 대통령실의 그 대외협력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그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할지 안 할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그렇죠. 그러나 이제 본인은 그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다 이렇게 사의를 표명했어요. 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는 공식적으로 오늘부터 도어 스토핑을 중단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협력관이 이름이 좀 바뀌어서 그렇지 옛날에는 춘추관장이에요. 춘추관장. 춘추관장이라는 게 청와대 시절이에요. 청와대는 이제 관이잖아. 여민관, 무슨 관 그래갖고 건물 이름을 다 그렇게 지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근데 춘추관이라는 건 왜 춘추가 옛날부터 춘추필법. 언론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 기자들이 있는 곳을 춘추관이라고 불렀는데 그 관장 비서관급이 이제 관장을 하는데 기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기자들의 어떤 민원을 받아서 전달을 하고 그러니까 기자들 편에 서서 기자들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람이 춘추관장이에요. 대변인과는 또 성격이 다르죠. 그래서 기자들과 언제나 접촉면이 넓고 그들과 사실 스스럼 없이 또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춘추관장인데 이름이 바뀌어서 이번에 대외협력관이라고 같은 일이지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일단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대해서 내가 이 책임입니다. 즉 이 기자들을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 이런 분위기를 만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런 뜻을 지금 밝힌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책임지는 자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MBC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출입기자단이다.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건 출입기자단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 점에서는 일단 본인은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것은 저는 필요했다.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고 말고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자, 도어 스태핑은 일단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MBC의 태도 표명, 그러니까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하고 뭔가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어요? 더 나아가서 이 유사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뭔가 확실한 제도적 개선이 없으면 도어 스태핑을 재개할 수 없다. 이게 대통령실의 입장인 것 같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거를 사실 제도화한다 이건 조금
좀 과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네. 도어스태핑이라는 게 무슨 그 명문화된 규칙이나 네네. 혹은 조례나 혹은 뭐 법이 아니니까 네.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상응하는 무엇인가가 뭐 명문화된다. 이건 불가능할 것 같고요. 네. 그건 어차피 약속이거든요. 언론과 네. 인터뷰를 만나고 뭐 방법이야 그런 일종의 어떤 뭐 관습처럼 앞으로 저 자리 잡아야 될 것인데 책임을 묻는다는 건 역시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출입기자단이 결정할 문제거든요. 그 징계도 사실은 출입기자단이 결정해줘야 되고요. 원래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너희가 결정해. 얼만큼 징계를 줄지 이건 우리가 묵과할 수 없어 하는 거 원래 그건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네. 출입기자단이 투표를 해서 이건 징계감 아니다라고 얘기하려면 해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조목조목 출입기자단과 이 문제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태도 자체가 문제이고 대통령실은 출입기자단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해보자라는 그런 지금 비상의 마음을 먹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도어스태핑 중단 잘했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이게 낙타의 마지막 한 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도어스태핑이 좀 낙타의 마지막 한 짐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저기 그 사막을 건너는 상인이 예. 아라비아의 상인이 낙타를 이렇게 끌고 갔는데 낙타의 다리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사실은 그게 밑에서부터 너무 많이 짐을 실었는데 그렇지. 상인은 언제나 마지막 한 짐 때문이다. 그것만 안 실었으면 낙타 다리가 안 부러졌을 텐데 이렇게 해서 언제나 낙타의 마지막 한 짐이라는 말이 마지막 하나를 갖고 늘 생각한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걸 생각을 해라. MBC가 저렇게 된 건 사실상 언론과의 관계를 너무 뭐랄까요, 이 악의적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그냥 좀 그냥 놔뒀다라는 게 너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까지 온 것도 거기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좀 점검을 해야 된다. 홍보실의 기능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도어스태핑 전이 한단하다. 이건 중요하지 않다. 언론사와의 어떤 관계 이거 제대로 맺어라. 거기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제대로 다시 세워라. 이게 가장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도어스태핑이 이제 미국과 일본 예가 있어요. 근데 미국과 일본 예가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매일 답변을 하지 않거든요. 자, 일본 예를 들면 우리가 사실 일본에 제일 가까워요. 브라사가리라고 그러죠. 매달린다는 뜻에. 그러니까 이 고이즈미 총리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근데 고이즈미 총리는 아예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때마다 한 번씩 했거든요. 근데 이때도 질문 2개, 1개 정도예요. 그리고 이때도 어쨌든 답을 안 하고 싶으면 안 했어요. 근데 이게 처음으로 시작하니까 이게 정착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또 우리 그래요. 못지않게 혼란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자면 어떤 총리는 아예 안 했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5번밖에 안 했어요.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정착이 되는 건데 저는 지금 윤 대통령이 너무 매일같이 거기에 강박같이 했다. 이건 미국도 뭐 아무리 자유롭게 약식 기자회견을 하지만 매일같이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횟수라든지 혹은 또 어떤 이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서로 간에 뭐 이렇게 집요하게 뭐 어떤 사안을 어떤 특정 언론사가 계속 물고 늘어지는 그런 스타일은 출입기자단이 좀 정제를 해주라.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사안을 풀로 해서 뭐 돌아가면서 순번으로 해갖고 해주든지 뭐 그런 어떤 게 필요하지 너무 자유스럽게 해서 돌발적인 어떤 상황으로 도리어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건 사실상 도어스태핑의 어떤 원뜻과 좀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주 좋은 계기가 됐다. 관습적으로 그냥 이거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걸 그냥 계속 약속이니까 해야 된다. 이걸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국민과 직접 대화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굉장히 간절한 것 같아요. 달라졌죠. 근데 이게 국민과 직접 대화하는 방법이 네네. 마땅치가 않으니까. 그렇죠. 뭐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유튜브를 매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국민과 대화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언론 입장에서도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이 도어스태핑만큼은 대통령이 국민들께 전하고 싶은 얘기를 그대로 잘 전해
주는 것, 그리고 국민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것들을 한번 질문해 주는 것, 이게 논쟁하자는 자리가 아니니까 그렇게 정도를 지켜서 갔으면 큰 문제 없었을 것 같은데, 이게 마치 무슨 자기들의 대단한 권한이나 되는 것처럼, 그리고 이 권한을 권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혼 좀 내줄까, 뭐 이런 그 아주 막된 생각까지 거기 끼어 들어가지고 이 대통령을 막 공격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변질이 되는 바람에 결국은 도어스태핑 중단 사태까지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역시 백투베이지, 그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스태핑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게 뭔가, 네. 그리고 그 원래 취지가 손상이 되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런 차원에서 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MC 기자라는 사람이 뭘 잘못했냐면 네. 이거죠. 그때의 한 가지의 질문이 돌아오잖아요. 한 번의 질문이 그러니까 한 번에 돌아오잖아요.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나 혹은 자기가 소속돼 있는 회사와 관련된 언론사와 관련된 것이 질문이 돼서는 안 되죠. 네. 그렇지만 만약 그 MBC와 싸우고 있다. 그럼 따로 진짜 언론 중재위를 하든 뭘 하든 그렇게 싸워야지. 그 자리에서의 어떤 질문은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이건 드잡이 하자는 것이고 악다군이다. 네. 자신의 일과 혹은 자신 회사의 일을 질문하는 자리가 도어스태핑이 아니다. 그렇죠. 예.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천철살인에서 논평을 했는데요. 네. 이게 이제 그 사실은 대통령 취임하기 전부터 네. 인수위 시절부터 촛불 들고 윤석열 퇴진을 요구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한 달 전부터. 예. 이 만들었어요. 자들이 이제 뭐 10차, 11차 촛불 들고 윤석열 퇴진을 외치고 있던 차에 이태원 참사가 터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바로 이태원 참사 촛불 집회로 살짝 바꿔가지고 윤석열 퇴진 집회를 계속했어요. 네. 이 퇴진 집회가 그래서 처음에는 그 아주 골수 좌파 이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이렇게 해오다가 이게 이태원 참사 전에 이미 네. 김용민이라는 자가 슬쩍 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슬쩍 가서 윤석열 퇴진을 외쳤어요. 네. 그리고 참사가 터지고 이걸 정치적으로 악용하면서 어제 그저께 토요일 날은 7명의 좌파 국회의원들이 연단에 나란히 서가지고 그야말로 탄핵 전야를 재연하는 것 같은 이런 그 정치 투쟁을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뭐 후폭풍이 뭐 엄청 강하게 불고 있다 이렇게 저는 느낍니다, 개인적으로. 자, 이종훈 실장 이 부분 한번 진단해 주십시오. 박사님하고 저하고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네. 한 주 한 주 다를 것이다. 즉 이들은 언제나 네. 한 중간쯤에 앉아 있다가 아 이거 당해서 한 거 아니에요. 나 개인적으로 그거 왔어요. 나 지금 할 말 없어요. 네. 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네. 그 다음 주는 한 2명이서 조금 더 앞으로 전진하겠죠. 그 다음 주는 맨 앞에 앉아 있겠죠. 그 다음 주는 마이크를 잡겠죠. 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굉장히 빨리 올라왔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하, 예. 7명이 일하는 숫자 그리고 연단에 올랐다. 근데 한 2, 3주밖에 그 없었거든요. 그렇죠. 점점 올라오는 게. 이건 뭐냐면 도리어 조급함의 발로다. 조급함의 발로다. 감이 이거야 떨어지는데 감이 있기도 전에 지금 입 벌리고 아예 감을 흔들고 있잖아요.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건 왜 그러냐면 이거죠. 사람들이 더 오고 완전히 무르익어갖고 봐라 100만 촛불이 떴는데 민주당은 뭐하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서 민주당이 동참하는 것처럼 해왔던 게 지금까지의 일례거든요. 근데 100만이 안 모이는 거야. 그럴 여력이 없는 거야. 도리어 우리가 가서 도리어 지금 동참을 해야지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가 있다. 이렇게 거꾸로 된 어떤 심리가 아니냐. 네. 그러니까 도리어 조급한 상황이다. 근데 썰렁한데 의원들이 저렇게 서 있다. 이 자들이 그걸 생각을 안 할까요? 후폭풍이 있는 거. 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빨리 사람들을 더 모아야 된다. 개딸들 더 오라 그러고 우리가 나서서 더 많이 모이게 해야지 자연스럽게 밥상 차려졌는데 손가락 얹으면 안 된다. 이런 뭐 이재명이 시켜서 이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그 한가운데 안민석이 서 있는 걸 보고 갈래다가도 안 가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좌파들도 보는 눈이 있는데
아 지금 푸 하셨습니까? 네, 아니 지금 예. 안민석이라는 이름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물을 먹거나 이렇게 뭐 밥을 먹거나 이럴 때 그 이름을 외치면 이게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예. 저는 뭐 이거 이게 감이 익기도 전에 딸라고 한다는 말씀 때문에 제가 갑자기 하나 기억이 떠올랐어요. 네네네. 제가 2주 전인가? 그렇죠. 하동의 악양면이라는 데 갔었어요. 악양면. 예. 여기가 악양 대봉감으로 유명합니다. 그 대봉감 큰 거 있잖아요. 예. 이 대봉감의 원산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봉감이 여기저기서 나는데 그 악양이 원산지입니다. 예. 악양에서 대봉감 묘목을 다 이렇게 전파해서. 아 그렇군요. 거기를 제가 직접 갔어요. 예. 이제 감을 땄는데 네. 딴 만큼 가져가라 그래갖고. 와 밤처럼. 예. 그렇죠. 예. 땄는데 거기도 잘 익은 감이 있고 아직 덜 익은 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덜 익은 감이 이제 저기 좀 높은 데 있으니까. 근데 우리 아미고 회원이 절대 나무는 올라가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 신신당부하셨거든. 예. 근데 그걸 못 참고 올라가다 진짜 떨어졌어 한 부형이. 크게 다칠 뻔했어요. 저런. 그러니까 욕심이 과했구나. 안 익은 감 따러 가면 죽는다. 자칫 잘못하면 그렇군요. 죽는다. 그렇군요. 그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예. 아니 그건 진짜 적어야 되는데 저쪽 민주당에서 적어야 되는데 감은 익어야 딴다. 근데 이번에는 절대 감이 익을 수가 없다. 예. 그렇죠? 예. 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이 자들이 대통령 취임도 하기 전부터 촛불 들고 계속 했는데 별 신통치가 않았어요. 네. 그러던 차에 이태원 참사가 터지니까 야 이거 한번 이용해 보자 그래서 추모를 빙자해서 집회를 했는데 그것도 뭐 별로 신통치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좌파 배지들이 7명이나 나와서 연단에 섰는데도 이게 뭐 별로 신통치가 않았어요. 7명 국회의원이 모인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죠. 아 그럼요. 7명이로 예. 국회에서 뭐 수많은 간담회 뭐가 열려도 국회의원 7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없어요. 예. 그저 한 2명이지. 그리고 얼굴 비추고 가버리고 따로. 이건 안 그렇잖아요. 예. 이렇게 했는데도 별거 없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것들이 돌고 돌아서 야 이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결국은 김건희 여사 공격밖에 없다. 이렇게 된 것 같아 이 자들이 지금. 그렇죠. 네. 예, 그건 할수록 뭔가 지금 이 확산도 되고 또 이 사실 저기 있잖아요. 저급한 B급 문화 쪽으로 가잖아요. 네. 이게 진지한 거보다는 그런 쪽으로 해서 뭔가 더 씌우고 이야기거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그 약한 고리가 김건희 여사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도 뭐 한두 번 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신중하게 또 조심하면서 이 행보를 해요. 그래서 별로 티 잡힐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좌파들이 약한 고리는 김건희야 하고 공격을 해대려고 하는데 별로 트집 잡을 게 없으니까 별 5만 걸 다 끄집어내서 지금 이 허위 정보 만들고 가짜 뉴스 만들어서 공격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번에 이 무슨 G20 회의 환영 만찬장에서 뭐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게 공식 행사가 시작되기 전이잖아요. 편안하게 서로 담소하는 자리에서 손짓하면서 뭐라고 한 걸 가지고서 시비를 걸고 그다음에 심장병 어린이를 가서 격려하면서 찍은 사진 한 장 가지고 온갖 트집을 잡고 그러다 보니까 가짜 뉴스가 덜미가 잡히고 막 지금 이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늪으로 점점 빠지고 있죠. 예. 서영교라는 이 사람은 정말 할 때마다 정말 최악입니다. 그 유명한 팬티 사건이죠. 팬티 예산 다 깎았다. 우리 장병들, 그 지금 국군 장병들 팬티 못 입는다 이제 그 예산 다 깎아서. 근데 그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수주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저희 수의 계약을 했던 거예요. 근데 경쟁을 붙이니까 단가를 낮췄잖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거예요. 당연하지. 그러니까 아낀 거잖아요. 국방부 칭찬받아야 될 일이. 그렇죠. 총량은 다 똑같고 하는데 근데 그거를 뭐 우리 아들 빤스 못 입힌다 뭐 이렇게 해서 최악의 어떤 상황으로 만들더니 이번엔 손짓입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하면 이 사람 완전히 무슨 조선시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기
거기 그 여성 저 결혼한 여성은 남편의 그 뜻을 따라서 그늘로 늘 살아야 되고 남편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데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감히 남편을 저쪽으로 가라 손짓을 하느냐라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다면 여성계에서 이 서영교라는 사람을 그러니까 비판 정도가 아니죠. 이게 비판할 거리도 아니고. 서영교도 혹시 여성 국회의원인가요? 아마 성별로 저도 여성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요? 네네. 그렇구나. 네네. 여성 당직자 출신이죠. 그래요? 그 이화여대를 나온 걸로 알고 있으니까 여성 맞겠죠. 그래요? 네네. 예. 네. 그래서 어쨌든 하도 듣보잡이라 가지고 누군지 네. 몰랐어요. 예. 아니 여성의 입으로 어떻게 여성이 남편한테 손짓을 하면 이렇게 무례하고 굴욕적이다. 굴욕적이라는 건 뭐죠? 여성이 느끼는 굴욕인가요? 그러니까 여성이 남편에게 손짓했는데 여성이 굴욕적이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것 같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조명은 더 웃겨요. 조명. 장경태가 아니 자기가 이게 뭔가 지금 불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 알잖아요.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캄보디아 국민들이 칭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캄보디아 언론들이 앞장서서 이건 정말 고맙다. 스토리를 더 들여다보니까 뭐 푸놈펜 포스트지를 보면 정말 그 안에 스토리가 많아요. 이게 아픈 집안이더라고요. 집안이 12남매의 막내예요. 아이고. 근데 그게 가장 정확하게 나는 게 현재 언론이잖아요. 12남매의 막내인데 아버지가 이 막내인 아우로타 군이 탄생하자마자 죽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난이라는 건 뭐 상상이 가죠. 그런데 수술을 했더만요. 수술을 안 한 친구가 아니고 근데 이식 수술을 했어요. 심장 이식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그렇지. 거예요. 그러니까 네. 계속 치료를 받아야 돼요. 이게 제대로 안착됐는지 문제인데 가난하기 때문에 심장 이식만 해주고 이 치료를 계속 이게 상황을 어떻게 됐는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김건희 여사가 그 얘기를 듣고 아예 찾아가서 그렇게 했고 또 김건희 여사가 약속도 했고 데려가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독지가가 나서서 했고 여기에 서울 아산재단이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저기 수술 맞겠다고 하고 그래서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우그로타의 맏형이 김 여사님이 아니었다면 우린 정말 이 아이의 건강 회복을 신한테만 기도할 수밖에 없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프놈펜 포스트에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동스러운 이야기거든요. 프놈펜 국민들이 감사를 할 상황이고요. 근데 프놈펜 포스트만이 아니라 수많은 신문들이 전부 다 이 기사를 썼어요. 실제로 제가 리스트를 갖고 왔는데 그럴 정도라면 사실 장경태라는 사람은 부끄러워하고 내가 그런 줄 몰랐다 솔직히 그래 인정 그리고 내가 사과한다. 그리고 캄보디아한테도 사과한다 라고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제는 별의별 가짜뉴스를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거 조명이 아니면 그렇게 못 찍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 역시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캄보디아에서 가서 캄보디아 국민들도 그 앞에 있었고 안에 가족들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게 지금 얘기가 안 되나요? 조명 갖고 설치하고 뭐 하는 게 그리고 실제로 처음에는 전문가들이 다 얘기했다. 언론에서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번져갔어요. 근데 외신에서 실질적으로 물어봤더니 내 커뮤니티에서 봤다. 근데 그 커뮤니티 글이 뭐냐면 내가 사진관데 말이야. 그거 조명 썼을 거야. 익명이에요. 누가 익명인데 내가 사진관데 말이야. 그럼 그 사람 말에 권위가 있는 건가요? 그 사람 말에 크레딧이 따른 건가요? 근데 그걸 인용을 하면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외신이 얘기했다라고 뻥을 친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그 심장병 어린이를 방문해서 위로하고 이렇게 하던 그 시간에 다른 정상들의 영부인들은 어디 다른 행사가 있었다 그러대? 앙코르와트 행사니까 사실 관광의 의미가 더 많았겠고요. 물론 캄보디아는 앙코르와트 세계적인 어떤 그 유적지니까 영부인들한테 보여주면서 그것을 통해서 캄보디아를 좀 알리려고 했겠죠. 근데 지금 그걸 비난하는 자들의 논리는 이거예요. 자, 그런 그 화려한 걸 보여주려고 하면 거기에 따라가야지 왜 치부를 드러내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영부인들이 가는 프로그램을 진짜
대단한 논리들이. 예, 영부인이 하는 프로그램을 따라줘야지 그 국가에 그 이 체면이 있었는데 안 따라주 혼자서 떨어져서 안 따라주는 건 이건 그 이 모욕이다, 결례다. 아니 팩트 체크합시다. 팩트 체크하죠. 캄보디아 정부가 반대했는데도 김건희 여사가 막 억지로 강행한 겁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고마워하죠. 정부에서도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렇죠. 예. 같은 상황이 1983년에 있었어요. 요거 네. 잠깐 곁다리 말씀 하나만 네, 드릴게요. 네. 1983년에 레이건 대통령 부부가 우리나라에 와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두 아이를 데려가요 우리나라에. 근데 똑같은 일이 벌어져. 레이건 심장병 예, 어린이. 낸시 레이건 여사가 우리나라에 심장병 어린이 2명을 방문을 해요. 그 전에 이야기를 듣고 똑같이 너무나 가난해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심장병 수술 하기가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안 좋은 부분이 그렇죠. 있었어요. 지금은 뭐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기술을 갖고 있지만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 두 집안이 그 1,000만 원 정도 든 당시 돈으로 1,000만 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이겠어요. 1억이 훨씬 넘는 그래요. 돈이겠죠. 근데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실제로 데려가요. 이게 그 사진입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사진입니까? 예. 이게 지금 낸시 레이건 여사가 낸시 레이건 여사가 83년도에 와서 두 아이를 안고 있는 표정이에요. 이 두 아이가 심장병 어린이? 그리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에 가서 이 두 아이가 낳고요. 두 아이를 이제 데리고 가면 때 이제 비행기 트랩에서 예, 동아일보 일면 레이건 대통령, 예, 낸시 부부가, 레이건 여사와 두 아이가 이렇게 아이가 웃고 있죠. 이 아이 스토리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남자 어린이 이름이 이길우 군인데 나중에 커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보답을 하겠다고 해서 보험회사에서 굉장히 큰 보험회사에서 일하다가 그것을 때려치고 기프트 오브 라이프라는 그런 심장병 어린이를 돕는 단체에 들어가서 제3세계 심장병 어린이들을 돕고 있어요. 이게 이 제목이 이렇게 나와요. 동아일보에서 37년 전의 기적이 또 다른 기적을 낳았다. 이렇게 한 생명을 구한 게 이렇게 미담으로 이어지잖아요. 근데 제가 분노하는 건 이거예요. 그 신문의 제목이 뭐냐면 낸시 할머니 고맙습니다예요. 우리나라 어린이들을 안고 있는데 동아일보의 제목이 낸시 할머니 고맙습니다예요. 그러면 똑같은 거죠. 캄보디아가 우리나라가 부끄러워했습니까 그거를? 캄보디아가 그걸 부끄러워할까요? 아이의 생명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김건희 여사 고맙습니다라고 캄보디아가 해줘야 되는 것이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를 거꾸로 치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 이때는 치부 아니었나요? 그럼 똑같은 논리로. 그리고 두 번째는 영부인들은 다 가는데 혼자 빠져갖고 그건 캄보디아한테 모욕을 줬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11명한테 초청을 했는데 5명이 안 갔어요. 6명만 참여했어요. 5명 다 자기네 나라 각각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갔어요. 그래요. 그럼 우리 김건희 여사만 안 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가짜뉴스라는 거죠. 뭐 김정숙이었다면 제일 먼저 앙코르와트로 갔겠지. 그렇죠. 예. 앙코르와트가 가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가서 이것저것 들여다보고 있었겠죠. 알겠어요. 저는 이제 좌파들이 하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게 안 먹히니까 기승전 김건희 이렇게 해서 다시 약점은 김건희 여사다 이래가지고서 다시 공격을 퍼붓다 보니까 뭐 트집 잘 필 것도 없는데 공격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트집 저런 트집 찾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온갖 무리수가 나오고 거짓말을 더해지게 되고 뭐 이렇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그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무단 유출과 그 무단 강행이 불러온 후폭풍이 있잖아요. 또 좌파 국회의원들이 퇴진 집회에 나서는 바람에 불러온 후폭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런 가짜 정보 허위 뉴스로 무작스럽게 공격한 데 따른 후폭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좌파들이 완전히 그 사면 초과 상태로 스스로 지금 자신들을 옥죄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정당이라는 게 말이죠. 사실 지도부가 있어야 되고 지도부가 단일한 어떤 그런 이 방향으로 가야 되고 또 그 방향이 최소한 이 정당에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그런 성격과 그 방향과 맞아야 되거든요. 지금 민주당은 제가 4가지 말씀드렸지만 이 4가지 전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 이재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렇게 그 중심에 이재명이 있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무리수 모두 다 사실은 그 중심에 이재명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고 예. 이재명의 뭐가 문제냐면 이 사람은 한 번도 당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 예. 지금도 예를 들어서 뭐 6대4, 7대3 이런 어떤 비율도 있을 수 있잖아요. 7이 내 아니라면 3은 그래도 당이라도 있어야 돼. 예를 들자면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근데 이 자의 머리 뇌구조에는 100이 다 자기 문제예요. 네. 아니면 어떻게 당이 당을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예, 이재명이는 원래 그런데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부 상황을 보면 이제 조금씩 야 이건 야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이재명한테 끌려가는 게 맞아? 우리 이러다 다 죽을 수 있어?라고 하는 걱정하는 소리들이 두런두런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참 한심한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이제 한다는 목소리가 우리 당이 지금 최악이 될 수 있어요라는 게 아니 그나마 지금 우리가 그걸 다루는 게 그나마 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목소리가 나오는구나라고 증폭을 해서 받아들일 뿐이지 이 당의 가장 한심한 건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끊어라. 그리고 당은 아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은 정확하게 사과를 하고 당대표 중에 물러나라. 그게 당이 살 길이다. 이게 지금 적확한 답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유감 표명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이 당이 지금 이 뭐랄까요? 당내 민주주의나 혹은 당의 어떤 정말 그 방향성에 대해서 그 얘기만으로도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만으로도 양아 개딸로부터 지금 문자 폭탄 완전히 두들겨 맞고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에서 두드려 맞든 너 지금 사퇴해라 해서 두드려 맞든 두드려 맞는 거 똑같아요. 지금 입만 벌렸다 그러면 지금 완전히 비난이 나오는데. 예, 그래요. 그럴 용기가 필요하죠. 알겠습니다. 그게 민주당을 살리는 길이다. 저 민주당을 꼭 우리가 이렇게라도 해서 살려야 되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만 어쨌든 지금 저대로 가는 거 보면 제 눈에는 너무 분명해 보이거든요. 이재명이 한테 끌려 들어가서 지금 같이 그 물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이 그대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저 민주당도 정말 그중에 몇몇은 그래도 이 상황을 좀 제대로 보는 자들이 있을 텐데 참 답답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7명이나 예. 혹은 철험회나 이런 의원들이나 사실은 자기네들이 저렇게 하지 제가 알기엔 대다수의 의원들이 또 취재를 좀 해봤는데 눈만 또로로 굴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될까? 근데 또 다른 누군가가 나서서 네. 뭔가 이걸 방향을 잡아주고 대안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민주당이 그걸 못 하니까 네. 더 눈만 또르르 입도 못 벌리고. 알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 주제 가볼게요. 그 김홍희라고 있어요. 네. 저 해경청장을 지냈다가 구속이 됐어요. 네. 그러다가 지금 이제 풀려났는데 이 김홍희 고 이대준 씨 네. 그 북한군한테 학살당해서 시신이 훼손됐던 그 사건 관련해서 네. 문재인 청와대에 월북몰이 있잖아요. 네네. 그 월북몰이와 관련돼서 이제 수사를 받았다가 지금 풀려난 상태에서 입을 열었는데 이 사람 말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저 경찰 해경의 그 보고로 이 사람이 월북이 아닐 수 있다는 정황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 네. 그런데 나는 그 보고 못 들은 걸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청와대의 지시로 월북몰이를 시켰다는 거예요. 네. 이런 식의 진술을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저는 지난번에 유동규가 무너졌을 때 박사님께 이런 말씀을 드린 네. 적이 있어요. 뭐냐면 유동규가 무너질 것이라고 검찰도 미리 생각을 했을 것이다. 왜? 그 휴대전화 버린 상황, 물론 네. 정진상이 시켜서 그랬대지만 그 상황들을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이끌고 했다면 안희정처럼 자기 입 딱 닫고 내가 다 했다. 그럴 텐데 막 그 부산을 떨잖아요. 막 던지고 통화를 계속하고 이건 자기가 짊어질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어쨌든 딜을 하고 네. 또 살려달라고 하고 또 말하지 말아라는 전화를 계속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저는 이 김홍희라는 전 해양경찰청장도 제일 먼저 뿔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예. 말이 감사원 감사 이번에 감사원 진짜 잘했대요. 왜냐면 그게 감사원 감사에 밝혀진 거래요. 아하. 그 한자 있죠 한자 나온 거. 그 전에 이게 드러나질 않았대요. 구명조끼 한자. 한자 이건 그야말로 감사원에서 따로 정말
이 음. 집요하게 그 상황들을 체크를 하고 크로스 체크를 하고 하면서 아하. 증언이 나오고 증언을 거꾸로 다시 크로스 체크를 하니까 음. 실제로 그게 은폐되는 어떤 상황들이 나오고 해서 해경 당시의 간부들 입에서 증언들이 나오는데 아예 생생한 증언, 즉 해양경찰청장이 나 못 본 걸로 하겠다라는 말까지 아하. 잡아낸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게 강제 수사권이 없어도 예, 예. 이게 준비하기에 따라서는 그게 그럼요. 되는구나. 수사가 아니라 조사에 불과하지만 감사원도 이제 우리나라 노하우가 지금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고요. 네, 또 네. 이번에 어찌됐든 전 딴 취재로 들었지만 감사원이 정말 제대로 했다. 아하. 일을 예. 이 사회 월북과 관련해서는 정말 제대로 그래요. 아무도 예. 못 잡아낸 것들을 잡아냈다고 하더군요. 자, 다시 돌아와서 간부들에게 내가 못 본 걸로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상황이 왜 간부 입에서 그게 터져 나왔을까요? 저 증언이. 왜냐하면 그건 리더가 아니거든. 아하. 리더가 할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리더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거 삭제해. 이게 말이 맞는 거죠. 그렇지. 내가 다 봤어. 그리고 내가 다 마지막에 끌려 들어갈 때는 내가 짐을 칠 거야. 그러니까 넌 삭제해. 넌 명령만 들은 거야. 명령을 따른 거야. 이렇게 믿음을 줘야. 그래요. 그래요. 나중에라도 이 친구가 이 부하 직원이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그 간부를 아까 그 리더를 끌고 들어가지 않아요. 네, 네. 근데 나는 책임 없어. 난 못 본 걸로 해. 그럼 네가 책임져야. 이런 워딩을 하는 간부라면 그러니까 간부라면 당장 그 나중에 구속이 되거나 했을 때 자기 살 길을 찾을 거다. 자기 살 길을 찾는 건 뭐야? 진실을 얘기할 거다. 사실 어느 정도는 나는 내 집만 딱 들고 가겠다. 내 다른 짐은 안 들겠다. 제일 먼저 얘기한 게 이 사람이잖아요. 즉 이거 다 월북 지시 받고 한 거예요. 나는 죄가 없어요. 청와대가 지시했어요. 위에서 그렇게 막 찍어 누르는데 내가 뭔 힘으로 버티겠어요? 나는 뭐 해양경찰청장에 불과해요. 난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속성이 그대로 나온 건데 어쨌든 이런 자가 있음으로 해서 진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이 강제 북송 사건 그리고 그 이대준 씨 그 월북몰이 사건 이것도 사실 갈 때까지 가 있어요. 이제 남은 딱 마지막 한 단계 문재인에 대한 직접 수사.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대장동 뭐 백현동 성남 FC 사건도 딱 남은 한 단계 이재명에 대한 직접 수사. 여기까지 딱 와 있다.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마무리 한 말씀 하실래요? 사람의 목숨은 그렇죠. 목숨값은 꼭 내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회 그 월북 한 어민들 아마도 느끼기에는 그분들 지금 유명을 달리하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운 추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그때 몸부림치시는 거 보면 그걸 건넜을 때 어떤 일을 당한다는 걸 다 알기 때문이었고요. 또 이 서해 그 차가운 바다에서 6시간 동안 둥둥 떠다니면서 그 사투를 벌이셨던 공무원 그분의 원한도 사실은 풀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건 단순히 뭐 보복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렇게 만든 그 원인에 대해서 사실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뭐랄까요 그 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오늘 그 이정근 실장과 함께 용진당 진행해 드렸습니다. 마지막 부분 제가 한 말씀 짧게 첨언드리자면 인류가 그 만드는 최초의 법전이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여기에 그 법전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뭐 간단하게 몇 개 있는데 목숨은 목숨으로 갚는다.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자는 사형시켜서 목숨으로 죄값을 치르게 한다. 도둑질한 자는 그 도둑질한 걸 돌려주는 걸로는 처벌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손이 도둑질을 했을 거라고 전제하고 도둑질한 자는 손을 자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수천 년 전의 법전을 가지고 지금의 우리 한국 사회에 적용을 기계적으로 할 수는 없으나 그 정신만큼은 지금의 우리 현대법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사지로 내몬 자들, 이 자들에 대한 역사적 정치적 책임 더해서 구체적으로 사법적 책임
이걸 묻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 예, 그렇게 오늘 용진당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